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5회차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혹시 지금 수업 자료 좀 공유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학습 경험 디자인,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좀 생소한 그런 단어들의 조합인데, 어쨌든 이 내용으로 지금 선생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미영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전미영입니다. 자기 소개만 해주시고 진행을 할까요? 네. 네, 저는 금융업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3학기에 AI 학습 플랫폼과를 이제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그러면 수업 진행할게요. 지금 네, 첫 장에 우리가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왜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5장은 학습 경험 설계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네. 보통 그 교육계에서는 경험 학습 설계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장에서는 지금 현재 사회는 정보의 과부하의 영향으로 정보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과 유연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가 최근에 이제 상태는 정보는 굉장히 과잉으로 이제 어느 음, 이제 사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과잉 상태에 있는 상태니까 이러한 부분들 오히려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기보다는 저하시키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산성 이제 하락의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연성이라는 것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전달을 제대로 하느냐인데 주의력 결핍이나 어떤 장애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미래 학습 이제 생태계에서 잘못 관리를 하게 된다면 더더욱 혼란과 비효율성을 이제 가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학습자가 스스로 교육 자료를 어떤 찾고 통합하는 데 대한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음, 기술 의존성에 대한 사용성 문제 등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솔루션으로 전체적인 교육 전략이나 학습자의 자기 조절 능력을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자동화된 개인화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 시스템의 어떤 설계와 상호작용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지금 앞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5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통합하는 학습 경험 설계에 이제 초점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좀 끊고 이제 가볼게요. 네네네. 이게 이제 예전에 분산학습과 관련된 이야기 할 때 한번 이야기됐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정보화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업사회에서 사회로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달이 되고 있는 것이 일단 핵심이고,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그 컴퓨터와 관련된 성능들이 기기들 뭐 이런 것들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 빠른 어떤 그 정보 처리 그 도구들을 지금 갖게 된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모든 정보들이 지금 오픈되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정보들이 정보 처리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개방성들이 높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점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이제 이걸 교육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이 정보 과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 과잉 현상들이 생기고 오히려 정보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 꼭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이러한 문제에서 지금 이제 그런 문제에
에서 이제 아마 그 LXD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학습 경험 설계라는 건데 이 부분이 전체론적인 학습자 중심의 경험 설계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여러 가지 LXD나 산업 지식 디자인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마케팅과 경험 디자인 관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특정 결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취하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작업이라고 이제 광의의 디자인의 의미를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학습 경험 디자인인 LX나 LXD는 10년 전부터 새로운 이런 개념으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인 UX라는 이 개념에서 같이 출발했다고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한 디자인 사고와 유용성, 상호작용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애플의 사용자 경험 사례를 여기를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UX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디자인 중에서도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하나에 속하는 디자인을 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XD라는 게 이제 학습 경험 시스템, 그러니까 디자인, 이 경우에도 이 사용자 중심 설계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학습 결과에 이제 집중을 하며 각 분야의 UI나,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이제 사용자 경험 원칙을 다양한 이 분야에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응용을 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광범위 어떤 툴킷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구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디자인이라고 저는 이제 여기서 잠깐 해석을 끊고 했었습니다. 갈게요, 네, 선생님. 혹시 UI, UX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UI하고 네. UX가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제 사용자가 인풋하는 그 환경에 이제 디자인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네,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 UX는 사용자 경험인데, 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은 그 UI를 통해서 각각의 어떤 목표나 결과를 가지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말하는 거고, 음,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서비스라는 것은 이 UX에 지금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 이 UX가 잘 이제 경험을 잘 디자인해야지만 오류도 없고 목표도 잘 전달되고 경험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도 한 30년 정도 IT 쪽에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네네.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제 식으로 그냥 이거를 설명을 하면 UI는 공급자가 결정하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들이 주로 UI 쪽으로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튼들을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주로 어, 많았다면 UX라는 건 최근에 들어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 같은 그런 애플에서 새로운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들면서 완전히 사용자 중심으로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사용자의 그 예상되지 않은 경험성들이 반영이 되는 것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리액션을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 내용처럼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UI하고 UX를 같이 붙여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UX가 조금 더 사용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똑같은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거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처음에 혹시 그 선생님 아이팟이라든지 그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아이팟,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이 없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아이폰이 하나의 처음 버튼으로 들어왔을 때 심플하게, 예, 그 전에는 우리 스마트폰도 버튼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버튼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직관성을 굉장히 파괴하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키보드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뭔가 입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키보드가 없는데 입력이 가능한 뭔가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희한하게 드래그 앤 드랍 같은 뭐 이런 것들 윈도우에서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마우스도 없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죠. 뭐 손가락을 키운다거나, 그리고 뭐 더블 버튼 아니고 한 번만 눌러서만 뭔가 그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한다든가, 이 새로운 어떤 완전히 다른 그동안의 간섭적인 인터페이스는 다른 인터페이스를 애플이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 이유를 이제 UX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처음 나온 게 이제 애플이라고 이제 지금 사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UX가,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네. 아, 궁금한 게 UX가 반영된 UI라는 거가 아닌가요? UI는 요즘에 이제 UI가 사용자 경험을 더 UI는 강조한, 네, UI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급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래머다, 컨텐츠를 만드는 네네네. 사람이다라고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라는 것들을 주로 고민했던 방식이었다면, 음, UX는 사용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 리모컨을 예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리모컨이라는 건 지금하고 옛날 리모컨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최근 들어서는 버튼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버튼이 있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리모컨을 사실은 잘 사용하기 네. 어려웠었잖아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버튼이 많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사회가 인식한 그 변화가 좀 그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UI라는 거는 우리가 개발하는 사람, 컨텐츠를 개발자 개발하나 입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 버튼은 기능이 하나씩 딱딱 매칭이 돼 있으니까 편할 수 있죠. 네네. 이 기능은 요 버튼, 이 기능은 이 버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는 그런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하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버튼을 단순화시켜서 화면에 그 기능을 대신 배치를 하고, 그 화면을 통해서 뭔가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새로운 개념의 리모컨이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이런 사용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 개념들을 반영한 것들을 보통 UX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UI하고 UX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네, 그러니까 이제 경험 학습 설계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용자 중심 설계의 적용을 강조하고, 그럼 UX가 강조되는 거다. 그죠? 네, 그렇게 되고 학습 결과에 이제 집중하고 각 분야에 대한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해서 이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그러한 학습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하나의 이제 그 UX가 하나 여기에 이제 이론적 배경이 되는 건지 네. 이 이제 책에서 의도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건지 이걸 잘 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제 UX 이야기가 나왔고, 좀 있으면 이제 네. 링크드, 지금 새로운 어떤 그 개념들이 계속 예. 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LXD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출발되었냐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LXD라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뜬금없이 나온 게 각각의, 아니라, 이제 네네. 앞에 이야기했던 UX하고 인더스트리얼 나리지 디자인이라고 잉크드라고 보통 여기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잉크드라고 네네. 하는 이 표현이 두 개가 결합돼서 LXD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네, 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이라고 네, 이제 생각하면 네,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산업 지식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되고, LXD와 InKD라는 것들은 두 가지 이제 점에서 유사한 관점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인터랙션 디자인,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이제 의존성 이렇게 하는 상호작용적인 디자인과 사용성 원칙의 이제 관점에서는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산업 지식 디자인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 산업 지식 디자인은 어, 목적이 있는 지식 전달을 위한 접근 방식을 이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과학이나 지식관리, 인지과학 등 이러한 데 다양한 분야를 기반으로 발전하였고요. NKD인 산업지식 디자인은 정보의 분석과 전달, 수신자에 대한 인코딩 및 활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보다 학문적이고 증거 기반의 경로를 추구한다. 이전에 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추구한다고 보는 것 같고요. LXD의 이제 어떠한 이제 그 학습 경험 기반의 어떤 설계에 이 산업지식 디자인은 유용한 이론과 도구를 제공하고 마케팅이나 소비자 행동이나 경험 디자인 등과 유사한 목표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이제 NKD 두 가지에서는 둘의 관점에서는 어떤 청중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고 어떤 기억에 남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통된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공통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험 디자인을 통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어떤 경험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서 긍정적인 어떤 연관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유사한 어떤 관점이 있다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경험 디자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잘 설계된 우리의 이 경험은 제품이나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고객 감정을 어떤 이제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음, 충성도를 높이는 그러한 강화를 하는 그런 그 영향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의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증가시킨다고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음. 여기 이제 아니, 교재에서도 얘기가 여기서 잠깐 나오는데, 끊고 갈게요. 네, 네네. 그 네, 지금 잉크드라고 아까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 산업 디자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산업 지식 디자인이라는 것도 좀 사례적으로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백화점 대구에 사시나요, 지금? 네, 네,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이 어딘가요? 대구는 신세계죠. 네? 아, 대구는 신세계인가요? 신세계 백화점이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서울은 더 현대서울이죠. 네, 그렇죠. 잘 알고 있군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 딱 가면 1층 코너에 뭐가 있죠? 아직은 신세계는 1층에는 이제 화장품, 뷰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왜 화장품 뷰티가 항상 모든 백화점에 1층에 있을까요? 최근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가장 그 대표적인 음. 샤넬이나 이런 뷰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최근은 근데 왜 바뀌었어가지고 화장품 같은 것들이 왜 1층에 배치가 돼 있을까라는 거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다 백화점이 전략을 할 때 1층에 가장 접근성이 좋고 네. 대표하는 것들을 하는데 요즘은 네. 또 달라지고 네, 있으니까 물론 조금씩 편의점이나 이제 뭐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해외 출장이 많아서 전 세계에 있는 네네네 쇼핑몰들을 많이 둘러보는데 거의가 한 90% 이상이 1층에 항상 그 화장품과 향수 코너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 이유를 예전에 어디가 책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 향수나 화장품 냄새를 통해서 기분을 음. 일단 업 시킬 수 있어서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일단 네,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1층에서 그런 좋은 냄새를 맡고 이제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갔을 때 물건을 살 수 있는 동기가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이제 음,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증거 기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앞서서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 기반이란 결국에는 결과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었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산업적인 측면에서, 산업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런 확신을 하게 된 증거 기반은 뭘까요? 결국 매출이잖아요. 매출에. 매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층에 가전제품을 두었을 때 하고, 가전제품들을 둔 코너만 있는 경우와
화장품 코너를 뒀을 경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매출 효과가 더 크느냐라는 것들을 이미 이런 그 백화점 운영하는 많은 그 기업들이 경험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낫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동선을 설계하는 거. 네네. 우리가 백화점 코너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에스컬레이터를 설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처음부터 위층까지 바로 올라가게 안 하죠. 한 번씩 둘러서 네네네. 그렇죠. 가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코너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네. 동선에 대한 디자인을 하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UI, UX예요. 맞아. 예, 그렇게 봐야 오프라인의 돼요. UI, UX인 것 예, 같아요. UI, UX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은 우리 인류가 이런 산업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미 UI, UX에 대한 다양한 경험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링크드라고 하는 산업 지식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경험적으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증거 기반으로 그 이미 증명이 다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 관심을 끌고 소비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소비를 촉진시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경험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걸 이런 잘 쌓여져 있고 이미 검증된 것들을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UX, UI라는 부분, 그리고 링크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학습을 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산업에서 UI, UX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학습이라는 곳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뜬금없이 새로운 것들 우리가 학습에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듣자 보니까 네.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됐고 집적이 돼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제가 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모든 학습이나 이런 게 오프라인 상황이 아니고 이제 디지털 상황으로 변동이 됐을 때 디지털 상황에서의 학습에서의 그 예를 들어서 결과치가 우수한 학습의 결과치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익이나 산업 비즈니스에서 명확하자 매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뭐 사용자 수라든가 뭐 음, 이렇게 딱 명확한 이 데이터라는 게 이제 성과의 지표라는 게 있는데 교육에서는 이걸 그냥 완료했느냐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뭔가 우리도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필수 교육이 있고 의무 교육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게 빨리 많은 다수가 조직에 몇 프로에서 100% 이상 빨리 수료하는 게 중요한 건일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따라 다른데 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교육에서의 디지털에서의 UX, U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조금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특히 기술이나 경험이나 이런 쪽이면 어떻게 측정되고 어떤 잘 설계된 게 잘된 이제 UI, UX의 학습 플랫폼인가 이게 음, 궁금했었는데 네. 이게 뭐 대표적인 국내 사례가 있나 싶어서 아, 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을 거예요. 인사이트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질문이, 지금 던져주신 질문이 핵심을 좀 관통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새로운 어떤 환경,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어떤 컨텐츠라든지 도구라든지 플랫폼 같은 것들을 적용시켰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리고 그 증명된 것들을 어떻게 좋다라고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제 이게 좁게 보면은 뭐 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큰 기관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이 100조가 넘거든요. 음, 이제 그 정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조까지는 안 되겠군요. 한, 그렇죠. 올 예, 한 해 예,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100조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잖아요. 400조, 500조 정도 한 사이죠. 100조 되는 1년에. 예, 100조까지는 안 되겠군요. 예를 들어서 한 50조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네. 네, 50조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그 50조를 어딘가에는 쓸 거잖아요. 뭐 교사 네. 월급도 있고 학교를 짓는 데도 쓸 건데, 그 중에 일부들은 이런 디지털 환경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분명히 쓸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조를 쓴다고 할게요. 그럼 2조를 디지털 이런 환경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어떤 예산들이 투입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산을 잘 투입했는지 못 투입했는지를 평가를 누군가는 하겠죠. 네. 근데 그 투입, 평가원에서 하는 거.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제 평가를 했냐면, 아, 이거 잘 구축됐네. 그리고 이 사람 여기에 몇 명이 모여서 이 시스템을 몇 명이 쓰고 있더라. 라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게 잘 쓰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냐라는 것들만 가지고 평가를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하게 이게 에비던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쪽도 똑같이 우리처럼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이런 디지털 환경들을 제공하는 데 많은 예산을 쓴단 말이죠. 근데 거기선 철저하게 증거 기반으로 그 효율성들을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뭐냐면 네. 학습자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나 학습이 신장됐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의 목적이 학습자가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수학의 점수가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플랫폼이나 이 콘텐츠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얼마나 수월성들이 높았느냐, 얼마나 학습 효과가 크냐라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봐서 이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걸 평가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학교에서나 정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 학습 효과가 실제로 크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걸 플랫폼을 제공한 기업이 제공을 해야 돼요. 합리적이긴 하네요. 네, 되게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한 번 내가 어떤 디지털 도구를 제공을 했다. 그러면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의무만 다 수행을 하면 그냥 돈을 다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것도 큰 문제 없이 또 재계약 계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것이 어떤 정보 기반으로 이것이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의 어떤 그 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안 됐다는 걸 데이터로 이걸 증명을 못하면 아예 채택을 안 해버리는 방식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그런 이런 시스템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개념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여기에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걸 증거 기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기업으로 봤을 때는 백화점의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동선 디자인을 하듯이 저희 같은 이러닝 업체 입장에서도 어떻게 솔루션을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지 학습자들이 공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걸 데이터적으로 증명을 또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뒷받침이 돼 있고요. 그걸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LXD라고 하는 전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LXD는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글로벌한 트렌드들,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점차 우리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한국에서도 지금 정부 기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이제 혹시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교과서, 뭐 AI 네네네. 교과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안에도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명을 데이터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지금 학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산업체에 나중에 반영이 돼서 실제로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지금 LXD라고 하는 전략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용성들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LXD가 그럼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그-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 디자인과 경험 학습을 비교를 했는데요. 교육학에서는 데이비드 콜브라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시던데 경험 학습에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경험 학습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 경험 디자인 학습자가 경험과 반성, 사고, 행동을 통해서 의미 있는 학습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이제 학습자 주도의 어떤 환경이라는 거죠. 이런 점과 그 체험 학습의 차이점을 가진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론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고 상황에 맞게 이 감정과 감각, 생각, 행동, 관계 등 이 다섯 가지 범주를 조작해서 전체론적인 경험을 이끈다는 점에서 이 콜브의 경험 학습과는 좀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은 잠깐, 학습자에게 더 예, 아닌가요? 잠깐 예, 끊고 네, 갈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experiential learning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경험 네, 학습이라고 하는 네, 말이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이분이 정의를 좀 내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내용이 간단하게만 정리가 되어 네, 있는데 네, 이제 네, 제가 맞습니다.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모든 경험이 학습에 도움된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뭐 학습에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의미가 있는 학습은 모든 부분을 다 그 반복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여기 네, 잠깐 나오겠는데 경험하고 리플렉팅 이제 다시 한번 더그 반추한다? 우리말로는 제가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띵킹하고 액팅하는 이 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는 걸 그냥 여러 개를 파편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러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계속 사고하고 다시 한 번 더 트라이 해보고 액팅 해보고 하는 것들이 계속 순환적으로 계속 몇 번씩 반복이 돼야지 그게 경험적으로 학습이 된다, 러닝이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 그 내용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데이비드 콜브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그 뒤에 제가 이제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섯 개의 범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의미 아니, 있는 아주 중요한 학습이 건 아닌데, 예. 이 아니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거 생각이 맞는 것 들어서, 같아요. 예, 네, 왜냐면 학습의 이 경험적 학습이나 학습의 사실 정의가 중요하니까 예, 네. 아마 의미 있는 그 학습의 정의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럼 인지적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인지 관점을 두느냐 전체론적 경험을 두느냐에 따른 차이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험적 학습 이론은 감정적이나 사회적 메커니즘보다는 인지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게 좀 경험 학습 이론이다. 음.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했고, 예전에 지난 강의에서 행동주의, 인지주의, 네네네, 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우리가 맞습니다. 행동주의라는 거는 좀 어떤 상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극을 줘서 뭔가 그 학습시키는 그런 개념이 좀 단순한 개념이었다면 인지주의는 우리가 그 우리 인지 뇌 과정에.
예, 어떤 인지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뭔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주로 기술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구성주의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개인의 어떤 경험들, 사회적인 어떤 그 연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안에 지금 데일 콜브가 이야기를 했던 것들 5가지 경우로 sense, feel, think, act, relate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분이 그 인지주의하고 구성주의에서 그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5가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통합해서 통합한 것들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행 가서 뭔가 이렇게 본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를 갔는데 거기는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그걸 하나의 어떤 뷰로만 보는 건 사실은 구글에서 구글 맵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게 없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직접 그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경험하고 반추해보고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경험들 이런 것들 공유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경험학습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또 이론적으로 또 중요시 이제 제시하는 게 HSI라고 네. 휴먼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설계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걸 뭐 어떤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HSI라고 시스템,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따로 뭐 한국어로 딱 번역된 말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시스템 수준에서 인간의 어떤 수행을 고려해서 단지 이제 시스템만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수행이나 행동 양식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개발 활동에 초점을 둔 철학 및 프로세스 집합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UX 디자인이나 경험 디자인이나 행동 경제학 그리고 넛지라는 그 행동 경제학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다 이제 반영이 되고 모두 섬세하게 이제 신중한 어떤 디자인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조화롭게 작동해서 어떤 이 시스템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HSAI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넛지는 예시가 혹시 넛지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책은 읽었는데요. 이 네. 너치가 이제 뭐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지렛대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이게 예시로 본다면 우리가 어, 여기서 나온 것들은 어떤 그 화살표 방향을 해서 우리가 신선한 여기 제시된 예시로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뭐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네. 제가 책에서 읽었을 때 넛지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네, 네, 네. 도로의 어떤 교통 신호들이 이런 것들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는데 어떤 양상이 행동을 네, 유발시키는 간단한 팁 같은 것들을 보통 네네 넛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행동 경제학 같은 데서 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 중에 하나인 거.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예시가 여기 말씀을 계속 이어갈까요, 네, 교수님?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81년도에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군사 장비 고장의 50%가 인적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제 그 체크를 해보니까 이 인적 오류의 상당 부분이 인간의 어떤 이런 그 행동적 양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사람 중심의 어떤 이런 통합된 설계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적인 방법이나 인간공학 원칙, 인간 중심 설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전체적인 사람 중심의 어떤 시스템을 설계했을 때 이것이 실용적인 어떤 툴킷이 된다. 이렇게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HSI의 네 가지 핵심 원칙으로는 역시 이제 휴먼을 강조하고 있고요.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개별 구성 요소들의
단편적인 어떤 시스템보다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원칙과 그리고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과 음,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시스템 개발하면은 그 예산에 맞게 그 주기에 맞게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해를 했는데 이 시스템 기반할 때는 전체 기남목을 가지고 전체 시스템 수명 주기에 맞게 걸쳐서 비용을 제어하고 위험을 완화하고 그 시스템 이점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수명을 고려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원칙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촉진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설계 참여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 전문성을 같이 통합해서 소통을 해서 반영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 네 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LXD에 여러 가지 이제 효과적인 LXD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이론이라고 저는 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맞는지?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네네. 측면에서 보면 그 안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HSI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네 가지 원칙이 여기 좀 강조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 양식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면서 네 가지의 핵심 원칙을 여기서 제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을 강조하기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이게는 이제 말 그대로 사람이 음, 쓰는 거니까 우리가 음,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뭔가 시스템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사용자들의 음, 입장에서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이게 설명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음, 우리가 문을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음, 열 수 있도록 하는 건지 그냥 문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음, 입장에서 앱도 보면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오류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 우리가 이제 손실을 고객들이 싫어할지 이익을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수가 안 되는 거 위험을 더 크게 느낄지 앱이 이제 작동할 때 매도가 안 되는 위험을 더 크게 느낄지 그리고 우리가 음, 창을 보면은 앱이 항상 매수 창에 디폴트 값이 돼 있는데 어떤 한 회사가 뭐 매도 창을 앞에 이제 구현을 해놨다면 매도가 매수인지 알고 잘못 이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오류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각종 음, 그런 사례들이 산업 현장에 많은데 음. 그런 점에서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 양상을 반영해서 본능이라든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익을 더 취하는 것보다는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데 훨씬 더 그 네네.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미묘하게 우리가 더하기하고 막 1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1 하면 0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들을 일단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근데 그런 개념으로 이 시스템을 보통 설계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경향적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기계를 만들 때 보통 우리가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성,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분명히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그 어떤 그 큰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주로 하는 역할은 뭐 큰 어떤 그 물건이 들어갔을 때 무조건 압축시켜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 사람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손이 들어가더라도 그 손 자체도 그냥 다칠 수 네. 있도록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 예를 들어서 손이 들어갔을 때 센서가 있어서 그게 딱 멈출 수 있도록 뭔가가 디자인돼 있다면 이제 그 기계에 어떤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강조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작업할 때 흔히 일어나는 그 실수, 사람들이 혹시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대비한 그런 개념들이
설계를 할 때 기계든 어플리케이션이든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한번 일어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사고가 네, 한번 일어나면 뭐 그걸 수습하는데 시간도 걸리지만 그것들을 뭐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그걸 또 사람도 다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그 기계에 단순하게 그런 기능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 사고가 그것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사고들을 그 비교해 보면 손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인간을 강조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기능적인 것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 강조학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고요. 전체 시스템 최적화하는 건 뭐 말 그대로 여기 대략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하나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엔진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이제 많은데, 각 부품 하나하나가 잘 동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들이 각각 분야의 그 부품들이 잘 동작하는 것만으로도 이 차가 잘 동작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각 맞아요. 부품은 잘 동작은 하지만 이것들이 연결이 잘 돼서 함께 잘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 시스템을 관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제가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파트를 기능으로 나눠가지고 A라는 기능은 이 사람한테 맡기고 B라는 기능은 뭐 저 사람한테 맡겨서 두 사람이 그 설계를 잘하고 개발을 잘 했는데 실제로 이 두 개가 잘 맞물려서 잘 돌아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A하고 B 기능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측면에서 보면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에 어떤 리소스가 항상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수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는 생명 주기가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그 시스템의 생명 주기를 전제로 우리가 이것이 언제 노후화돼서 언제 교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속적으로 계속 어,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어떤 시스템을 고민한다라는 것들은 일단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안전장치라든지 우리한테 직접적인 어떤 어,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계 같은 것들은 특히나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습이라는 걸 디자인할 때도 그런 생명 주기 같은 것들을 항상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생명 주기 같은 걸 항상 고려를 하고 있는 이유도 네, 그래서 그것이 끝났을 때 생명 주기 끝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리스크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뭐 아마 그 금융 쪽에 계실 거니까 금융 자격증들이 계속 많잖아요. 그 금융 자격증들을 따야지 상담도 하실 수 있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컨텐츠가 매년 법령이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매년 바뀌는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뭔가 고정적으로 이 컨텐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 때 이걸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컨텐츠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학습을 하실 텐데 아마 네. 금융기술사 하시니까 그 컨텐츠를 누군가가 디자인했을 때 그 법령이 바뀌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법령이 바뀔 때 그 바뀐 부분만 살짝만 바꿔도 이 컨텐츠가 유효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 그 다분야 그러시니까 설계 끊겨요. 예,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에요. 이게 녹화가 그러면 제대로 돼가지고 모르겠네요. 갑자기 생각난 아, 지금 네. 질문이 있는데
드려도 네네,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시간상.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 근데 이 지금 원칙들은 저는 이 책을 보니까 네, 그 좀 산업 현장에 더 뭔가가 좀 더 뭐렇게 해야 되나 네, 적합한 그런 네, 지침이 많다는 느낌이 그냥 저 혼자는 그렇게 느꼈는데 네, 그냥 제가 이제 또 어떤 편견일 수도 있는데 교육 쪽에서 뭔가 개발된 모든 시스템은 제가 학부모였을 거잖아요. 지금 이 네, 한 20년간. 네, 네, 제가 교육,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교육의 공급자라기보다는 그 수요자로서의 입장과 또 이제 관찰자의 입장이 있었을 텐데 음, 그 교육계에서 보통 개발되는 모든 것들, 나이스나 뭐 이렇게 보면 여기서 그 이 네 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기업에서 제공되는 모든 설계는 그 해 연도에 네, 끝나는 호환이 안 되고, 네, 네, 뭐 또 개방적이지도 않고 폐쇄적이고, 어떤 한 해 한 해마다 뭔가 접속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폐기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 시스템 최적화되고 전체 수명을 주기를 고려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교육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네, 예산도 많은데 우리가 사기업은 어차피 사실 비용이나 효율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런 부분을 고려도 많이 하고 디스커션도 많이 하고 각 분야의 팀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한단 말이죠. 어쨌든 잘 개발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데 아니 공적인 모든 영역의 개발들은 음, 저런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되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제 생각. 컨설팅이라는 걸 공부하는 이유가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자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건 이게 현실에 다 반영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자는 측면보다는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지만 이제 이상적인 측면에서 혹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런 과목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뭐 부분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실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 안에서는 좀 더 총합적인 어떤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이고 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컨설팅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뭐 항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늘 부족하고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공부하면서 제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노력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은 LXD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 철학과 개념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UX는 사용자 경험은 그 하위에 이제 학습 컨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와 디자인의 원칙과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어떤 개념의 바탕을 이제 제공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KD는 이제 정보과학과 신경인지과학 그리고 그 하위의 분야를 보다 완벽하게 통합하고 그 범위를 넓히는 그러한 근거의 이론과 증거주의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그런 것들의 도구를 LXD에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경험 디자인이나 행동 경제학들도 이러한 이론들을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쪽인 어떤 그런 그 이제 배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LXD 설계자들은 아까 주신 네 가지 HSI의 원칙과 어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의 이제 인간 중심이나 이런 그 휴먼 이제 그 통합을 통해서 인간 중심 설계 원칙을 시스템 전반적으로 통합하고 글로벌 결과라는 게 제가 좀 해석이 잘못됐는 것 같아요. 전체 결과인지 음, 지역 로컬과 글로벌의 의미가 음, 약간 제가 지금
뒤에도 나오는데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글로벌 결과와 지역 결과의 균형을 맞추고 생산팀과 공식 조직과의 어떤 설계를 촉진하는 방법에 이 HSI가 기여한다 이렇게 요약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로컬하고 글로벌은 우리가 뭐 지역적인 그런 개념들은 아니고 어떤 그 조직 내에서 전체. 어떤 예, 전체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적인 관점이냐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아, 될 것 네네. 같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그 말씀 주셨는데 LXD라는 것이 방법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이고 패러다임 네네네. 아,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LXD를 공부를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 구체적인 설계 전략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점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구체적인 그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LXD 자체가 어떤 아주 면밀한 우리가 그 설계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아, 네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요약해 주신 내용이 배경이잖아요. 네네. LXD를 다루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죠? LXD가 대충 어떤 것일 거다라는 것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다른 산업 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지금 보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부터 네네. LXD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을 지금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권장 사항이라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이 반은 배경이고 반은 이제 실행과 관련돼 있는 구체적인 그리고 이거를 음, 전략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스트래티지 네네네. 표현을 안 쓰고 레코멘데이션이라는 썼잖아요. 이분들도 정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예, LXD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명확한 것들이 제시되길 기대하지만 여전히 개념적이고 불명확한 것들이 많고 검증이 아직 더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라고 그냥 제시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앞에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많이 이제 쌓일 것 같다는 이쪽 분야의 데이터들이나 뭐 이렇게 증거 어쨌든 시도를 많이 하면 쌓이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 저는 건전사항은 또 뭔가 이게 무슨 이제 도구나 우리가 뭐 MS나 뭐 AWS나 뭐가 더 클라우드 나오면 거기서 툴캣도 나오고 뭐 이거에 이제 구축의 건전사항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그런 도구를 어쨌든 이 LXD의 어떤 지침 사항과 좀 더 이제 나은 설계를 위한 그 뭔가 추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제시하는 것들은 이제 7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배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실제 목표를 파악하고 집중을 해라. 음, 인 것 같아요. 이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전체 목표를 간과하고 지엽적인 거에 이제 그 즉각적인 행동이나 결과에 초점을 두어서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모든 응용 분야의 효과적인 설계의 전제 조건은 목표 지향적인 프로세스의 개념화다.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이렇게 설정된 목표를 파악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행동이나 프로세스 결과에 편협하게 맞춰서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는 예시로 목표 중심 설계 프로세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설계일 수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가 아마 저스트 인 타임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저스트 인 건지 타임. 예. 그게 보통 아닌 예, 저스트 인 타임 교육들이 그건 그 뒤에 최근부터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저스트 인 타임 교육이 즉시 교육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 하는 것 같은데. 모듈링 뒤인 것 네, 같고요. 네, 네. 여기는 뭐 만약에 이제 규정 준수 교육을 하는데 규정 준수의 내용이 중심이 아니고 뭔가 음, 이제 이걸 해결하려는 뭐 이제 목표 이제 그러니까 그 중심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완수하는 데 목표를 둔다든가 음, 이거를 이제 팝업으로 예를 들어서는 그렇게 파악했거든요. 팝업으로 이제 노티스를 줌으로 해서 내용보다는 결과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시를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실질적으로 내용이 전달되긴다기보다는 다른 음, 쪽에 음, 노출이나 이런 이제 그 교육 과정의 노출이나 이런 것들의 중심에 대해서 설계가 되는 그러한 것들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예시가 나온 걸로 저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목표를 이해하고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식적인 개입이나 전체론적 관점의 어떤 디자인이나 너치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전통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이 제시하는 것 이야기를 같습니다. 좀 선생님이 계신 현장에 적용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 사이버 보안 그렇죠. 관련돼 있는 직업 교육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이버 직업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그 직원들이 보통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들이 이제 내려오고, 그걸 교육을 이제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부서에서 부서로 계속 내려가서 이것들이 현장에 적용되다 보면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목표를 집중을 한다라는 뜻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유치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의 목표를 사실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처 차원에서 내려가면 이것들이 너무 과중이 되거나 불편함을 계속 주기 때문에 대충 타협해서 사실은 대충 이런 것들을 서로 어기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딱 있다. 그러면 부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부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네, 그 두 그럼 번째는 이야기. 전체로, 네, 진행을 할까요? 네.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두 번째는 전체적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방법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예시가 보면은 미국 내 개발 프로젝트의 34%만 성공하는 이러한 그 결과가 나온 이유를 한번 보니까 의도된 사용자와 사용 맥락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와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호성이 이제 강조된 그런 사용한 그 모호성으로 모호한 이제 사용성 요구 사항들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가 실패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의 기술에 점점 우리가 이제 이 기술의 어떤 경험이 이렇게 디지털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함에 따라서 우리가 UX나 인터랙션 디자인이나 인적 요소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공학적인 어떤 그 인체 공학적인 그러한 관점 이런 것들 인간 중심의 분야들을 이렇게 학습 디자인 설계에 있어서 다 음, 반영해서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용자 음. 중심의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여기서 예시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예시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학습자의 건강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네,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굶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관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휴식 시간이라든지 뭐 적절한 어떤 간식 뭐 이런 걸 통해서 당분을 계속 섭취를 해서 집중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우리가 어떤 학습 환경들을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행동주의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 잘 했겠지라는 거 외에 이 친구들 잘 먹여야 된다. 그리고 분위기를 좀 더 뭐 좀 그 화기애애하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들도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홀리스틱 유저 센터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음, 네. 네. 그 두 번째가 그랬고요. 세 번째가 이제 비이성적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인데 우리가 이제 인간은 대부분 이성적인 행동만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감정적이고 어쨌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지과학과 행동 경제학에서의 예시처럼 인간이 예측 가능한 어떤 비합리적인 어떤 이런 요소들을 예측해서 디자인 설계에 반영하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편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도 있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손실을 피하려는 동기도 있고 또 다른 편향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인간의 어떤 이러한 편향들을 반영해서 학습자의 그 이기보다는 비이성적인 편향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정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설계하거나 학습 경험 중에 이제 정보 과학부와는 신중하게 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전체론적인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접근 방식 일환으로 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습 개입을 강화해서 넛지 기술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 내재된 편향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학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네네. 사람들이 항상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네. 주식 시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네. 뭐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들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학습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들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총체적인 경험 설계는 네 번째로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어떤 것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경험 설계 안에 한 시점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 설계와 설치 이론에서 나오듯이 경험은 준비 단계, 예측 단계가 선행되고 반성적 단계가 뒤따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섞일 수도 있고 혼용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했거든요. 이렇게 구분되고 분리되고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의 어떤 연결선상으로 혼재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인 어떤 전반적으로 전후로 경험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 디자인을 바탕으로 감각적 자극이나 뭐 정서적인 요인이나 인지적인 요인들, 개인적 연결 및 참여 상태, 행위들이나 사회적 공동체와의 어떤 관계 등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섯 가지 범주 내에 어떤 전체적인 범위 내에 걸쳐서 설계하는 것이 유용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그 내용 중에 살짝 빠져 있는 부분이 네네네. 미학적인 부분 아, 고려하라는 네네. 내용이 있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보면 항상 아름답고 조금 더 성적인 부분에 이끌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적인 어떤 요소를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우리가 갤럭시보다 애플을 좋아하는 여성들이 많은 이유도 사실 아주 미묘하지만 디자인의 차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들을 어느 쪽이 더 네. 잘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네. 차이가 같거든요. 시각적인 이런 부분들, 미적 요소 말씀하신 거죠? 음. 그러면 어, 다섯, 다섯 번째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대규모 조직 내에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HSI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대규모 조직, 대부분 이제 이 부분들은 대규모 조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점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어떤 한 부분에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상위의 어떤 그런 그 조직 내에서 설계자가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그 각 분야별이나 이런 데 전체적인 조직 내에 설계할 때 이 HSI를 프로세스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조금 더 제가 그 네, 구체적으로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네네네, 실장님이 일하고 계시는 조직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실제로 크시죠? 근데 저희 네, 규모에는 대부분 금융은 네, 크지 않아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교육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네, 전명 선생님이 이제 교육 담당자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직원 교육용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역할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뭘 고려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되죠.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어떤 내용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조직 내에 있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조직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 각각 역할을 주고 그 사람들이 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 내에서 뭔가
통합들이 지금 당연히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필요한 거죠. 뭐 부서장한테 결제도 받아야 되고 예를 들면 시간을 또 회의를 요청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컨텐츠가 영원히 유효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회사 내에서는 중요하죠. 그러면은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 때 내년에 이 컨텐츠가 바뀔 수 있다, 혹은 한 달 뒤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컨텐츠를 만들 때와 이 컨텐츠는 앞으로 영원히 사용될 수 있으라는 것들을 전제로 컨텐츠를 만들 때 전략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모듈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부분 부분으로 컨텐츠를 쪼개서 혹시 중간에 어떤 내용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만 살짝 교체하면 전체적인 어떤 컨텐츠의 그 흐름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음,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를 모셔놓고 그냥 동영상 컨텐츠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내용이 바뀌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드는 방식 자체, 이 교육을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라는 설계 전략 자체가 시스템의 어떤 생명 주기하고 굉장히 크게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데 조직의 어떤 구성, 예산, 그리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인가, 뭐 이걸 그 회사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뭐 플랫폼에다가 이걸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사에서 공유하고 있는 채팅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분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제대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평가 방법, 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아니면 이걸 안 했을 때 페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인사 교육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다 필요한 상황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생각났습니다. 아까, LXD 안에서도 우리가 네.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네,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정보 보호는 아까 말씀하듯이 그런 주요 교육들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뭐 영업을 해야 되는가 지점에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네. 버든이 없으면서 이게 부담이 없으면서 완성도를 높이면서 그 결과는 목표 달성을 해야 되니까 그 연수원의 이제 부서의 힘든 점은 대부분은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그게 성과 척도였고 인사평가였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특히 내부 통제 또 이해상충되는 부분들이 부서 간에도 많고 그래서 지금 TF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은데 어쨌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글로벌 성과 이게 제가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글로벌 성과 극대화로 로컬 프로세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의 성과를 보고 조직 네. 로컬은 부분 그러니까 네. 뭐한 조직 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직 내 이제 한 분야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중에서 학습 생태계는 이제 아까 이전에 사장에서 나왔듯이 학습을 경력이나 생애 전반에 걸친 평생 학습 개념으로 보는 개념으로 학습 생태계는 이러한 이제 경험으로 보는 거죠. 전체 이제 평생 학습 경험으로 보는 개념으로 여기 LXD 같은 경우는 실험적인 요소들을 다루는데 하위 수준의 결정이 전체 학습, 전체 역량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두 음. 번째는 이제 그 예로서는 이제 여러 강사가 진행하는 워크숍에서 그 한 분의 강사님은 자기 영역에 대해서는 어, 집중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역이 겹친다든가 네 분이 동일하게 그렇게 된다면 학습자 음. 입장에서는 집중력도 더 저하되고 음. 동기도 저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음. 전체적인 솔루션은 이 세그멘트 이제 그 부분별로 연결해서 참신함을 줄 수 있는 어떤 학습 경험을 단순화하고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면 더더욱 이제 그 좋은 학습 설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시하는 것 같고요. 학습 중계를 연수원 잠깐만 요 네, 내용은 좀 네, 기니까 요거 좀 끊고 네, 네. 갈게요. 예. 그 연수원에 있는 분이
그 이제 예를 들어 연수원에 뭐 1박 2일로 교육을 연수를 프로그램 짰을 네네. 때 네 가지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 그 네 가지 테마를 똑같은 형식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학습자들이 재미를 못 느끼겠죠. 그리고 네네, 너무 예상이 맞습니다.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컨텐츠를 이제 운영을 하더라도 좀 형식의 변화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동기부여 전략이라는 것들이 각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동기 전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 아웃컴하고 로컬 프로세스가 어떻게 지금 결합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학습 중계를 이제 설계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사건에 집중하는 대신에 집단적으로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에 이제 이 설계에 있어서 다양한 학습 분야에 다양한 지금까지 검토한 이론들과 시장에 나 있는 실천들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종합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XD는 이제 미래학습 생태계의 다양한 학문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미래의 학습 설계 팀은 교육 설계자나 학습과학자나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들의 관점을 통합해서 학습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고 어, 이제 그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급격하게 6에서 7로 가버려가지고 제가 6에서 끊지 못했는데 잠깐 6으로 네네네.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7로 갈게요. 네. 저스트 인 타임 교육이 다시 여기 나오잖아요. 아,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저스트 인 타임이 어떨 때는 되게 유용하긴 하죠. 저스트 인 타임이 유용한 거는 보통 제 업무에 연결돼 있는 교육,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네네. 되게 의미 있는 교육 방식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모든 어떤 그 교육 과정들이 저스트 인 타임 컨텐츠로만 설계가 돼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연결성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맥락들을 또 파악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단편적인 정보 전달만 가지고 뭔가 학습을 시키는 전략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장기적인 학습 전략이라는 것들이 일단은 마련된 상태에서 이제 부분적인 어떤 방식으로 저스트 인 타임 교육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글로벌 아웃컴, 뭐 로컬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게 단순히 어떤 지역적이고 시간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어떤 성과를 갖추기 위해서 부분적인 어떤 전략들, 전술들을 어떻게 어,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학습 설계할 때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전략적인 이제 설계라는 이제 능력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학습 이벤트들이 이제 아마 연간 규모로 보면 꽤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아마 받고 계실 거예요. 그-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오프라인 강의, 어떤 것들은 온라인 강의, 하게 뭔가 연결돼 있을 때 이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설계 전략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학습자는 그냥 단순히 이걸 한번 경험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커리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이 전략적인 어떤 학습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너무 당연하지만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레코멘드로 LXD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런 관점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를 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제 급하게 이제 내려가셨지만 다양한 학습 학문 분야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내용적인 그 부분에 치우쳐지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예를 들어서 뭐 인문학적인 어떤 접근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이해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제 재미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부분으로
사고를 확산시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그, 이런 설계라는 것이 교육 관점의 어떤 교육공학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 엔지니어라든지 뭐 데이터 과학자 여기서 이제 표현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전문가도 같이 뭉쳐져야지 의미 있는 LXT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어떠셨어요? 이제 혼자서 공부하실 때랑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뭔가 정리한 거랑 좀 차이가 좀 있었나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 네. 계셨다는? 제가 거의 지금 사실은 질문하고 이제 해석을 듣고 이런 질의응답식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고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혼자 봤던 것보다 많이 이해가 됐고요. 그 제가 잘못 파악한 부분들도 수정이 되고 또 제가 궁금한 점도 즉시 지금 답변을 해 주셔서 진짜 그리고 사례도 저의 어떤 그 직무를 고려해서 사례를 진짜 맞춤별로 해주셔서 말 그대로 맞춤별 그 교육이 된 것 같고요. 체험을 하는 듯한 네. 느낌이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냥, 이런 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고민을 네. 했던 부분들은 말 음, 그대로 우리가 뭐 위험이라든가, 우리 금융 위험이라든가, 음, 금융 음,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음, 우리는 어쨌든 금융 경험이 많은 분들을 또 그 접하게 되고, 음, 대부분의 이제 그 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융 경험이 없고 뭐 음, 사회적 어쨌든 경제적 취약계층일 건데 음, 그런 어쨌든 우리가 경험이라는 이 말이 사실 오감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즐겁다라든가 이 오감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작동 원리로 우리가 그거를 자극하고 자극을 주고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과 제약, 뭐 다양한 장점도 있지만 이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을 콘텐츠로 하는 건가 그런 걸 어떻게 고민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체능 그런 교육이라든가 뭐 있을 거잖아요. 그 기술 교육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밀도 있게 오프라인 환경처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해서 여기에서 많이 출발됐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좋은 이제 사례나 음. 레퍼런스나 뭐 학습 도구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제가 소개해 주시면 그동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동안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전생에 걸쳐서 어떤 사람의 네네. 어떤 커리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미래에 뭐가 가장 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부모들이 원하는 의사, 변호사가 아니라 유튜버거든요. 네네. 아이돌이거나. 이제 맞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물론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누구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유튜버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어, 실천적인 방식으로 부딪히면서 그런 것들을 터득을 하는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정말 이런 것들을 터득해내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규 과정이 아니었죠.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인포멀 러닝에 가까운 비정규적인 어떤 방식의 교육 체계 안에서 이제 이분들이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유튜브일 수도 있고, 네이버 지식인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그동안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에서 이 사람들이 학습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우리 교육 환경에 점차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근데 우리가 네. 실제적인 어떤 삶의 현장에서 터득해야 될 많은 노하우들은 이런 비공식적인 어떤
분야에서 훨씬 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LXD 전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어떤 교육 과정들을 늘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은 체계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터득했던 것들은 책에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배워왔던 것들이 훨씬 더 지배적이고 영향을 더 크게 줬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전략으로 쓸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지금 모더나이징 러닝이라고 하는 제목 타이틀도 모더나이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현대화할 것인가, 현실화 시킬 것인가라는 건데,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과제, 그 교재가 주는 되게 큰 실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네. 될지 모르겠는데, 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제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제법 긴 시간 감사합니다. 동안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우리 또 만나는 시간이 있죠. 네. 네, 한 번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또 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이 준비하시느라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